이제 실제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순환매가 이루어졌는지 과거를 통해 공부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띄워놨어. 여기에서 2008년도에 2009년까지 대형주 먼저 볼게. 대형주는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바로 반등을 했을 때 전 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왔지. 네, 그지? 이해되니? 네, 그 비슷한 구간에서는 어때? 소형주는 제자리까지 오는 게 훨씬 더 기간이 길었단 말이야. 그지? 네, 자, 소형주는 6년이 걸렸고 대형주는 2년 만에 전고점까지 올라왔어. 전고점까지 굉장히 빠르게 왔지. 그지? 근데 소형주는 몇 년? 6년이 걸렸어. 그지? 자, 이것도 보자. 중형주도 보자. 중형주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했는데 4년이 걸렸어. 자, 이걸 설명해 줄게. 봐봐. 먼저 큰 자금이 2년 만에 우리나라에 왔어. 그럼 한 번에 빠진다고 했어, 안 했어?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나라에서 돈을 바꾸는 건 뭐라고? 환율 생각해야 되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각해야 되지.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자금을 쓸 때에는 한 번에 나가지 않고 순환매를 일으키면서 나간다고 했는데, 자, 먼저 큰 자금을 쓰면서 코스피 대형주로 올렸어. 뭐 삼성전자, 기타 등등 호가창에선 봤듯이 한 호가에 700억 걸렸으니까 수천억 혹은 수조 원 이상을 썼겠지, 그지? 그리고 일단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서는 뭐해? 가격을 유지시키지만 계속 횡보하는 가격을 만들지. 네. 맞아. 그리고 나서 이 2년째 대형주가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이후부터 뭐야? 소형주가 올라가기 시작하지. 자, 반등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전고점 못 들었잖아. 횡보를 하다가 어때? 여기서 올려버리잖아. 자, 2013년도 보자. 2013년 이때야, 이때. 아직 대형주는 횡보하고 있을 때 어때?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맞지? 네, 그렇네요. 중형주는 언제 먼저 올랐어? 여기 2010년, 11년에 먼저 올랐지, 그지? 여기서 먼저 올리고 대형주는 여기서 2010년에 끝났고 중형주가 11년에 바톤을 받아서 12년까지 올렸고 소형주가 13년부터 올랐어. 자금 흐름이 느껴져? 네, 2010년, 11년, 12년, 13년 자금 흐름이 느껴져? 이때는 왜 명확하게 또 볼 수 있냐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크게 터졌고 워낙 하락이 컸던 대형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형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됐고 이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간이 한 번에 뭐 몇 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는데 2년이 걸렸고 그래도 되게 빨리 찾은 거야. 2년 만에 바로 제자리를 찾지. 네, 근데 이 바톤을 이어받아 중형주가 1, 2년을 비슷한 흐름으로 거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횡보하고 있던 소형주가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아주 빠르게 올려버리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봐봐. 네. 여기 대형주 130%야. 근데 중형주는 저점에서 상승률이 219%지. 그지? 소형주는 저점부터 고점까지 300%야. 이 차이야. 자, 여기서 130%를 만들고 스노우볼 이펙트로 돈을 중형주 가서 200%를 만들고 마지막에 소형주 가서 300%를 만들어서 어때?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는 거야. 이런 순환매를 만들고 스노우볼 이펙트를 만들고 우리나라 시장을 환율이 쌀 때 또 환전을 해서 나가는 거야. 환율까지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주가가 폭락했을 때 환율이 되게 비쌌어. 비싸게 달러를 준 거야.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를 많이 바꿔준 거야. 그래서 싸게 우리나라 자산을 싸게 엄청 많이 샀어. 이렇게 올랐을 때는 어땠을까? 환율이 또 낮아졌어. 즉 달러를 쉽게 살 수 있었던 시기야. 달러를 쉽게 사서 많이 달러를 바꿔서 또 갔겠지. 네, 환율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순환매가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환율은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줄게.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이런 순환매 흐름을 만든다고. 그런데 생각해볼게. 자,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랐을 때 코스닥 지수는 어땠다고? 물론 올라가긴 했지. 네, 근데 흐름이라는 게 어때? 코스피가 훨씬 더 이게 가파르고 당시에 코스닥 기업보다는 코스피 중심 지주사들 상법 개정한다고 지주사들 많이 올랐잖아. 지주사들이 뭐야? 홀딩스 이런 애들이 다 거의 대부분 뭐 어디에 있어? 코스피에 있잖아. 네. 그지? 증권사들 올랐지? 네. 증권사도 뭐야?
코스피에 있지. 그리고 반도체주나 로봇주, 원전주, 조선주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은 다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갔었어. 물론 코스닥도 올라갔지만 한번 차트를 봐보자. 코스피는 이미 전고점 근처에 왔어. 이미 7월 달에. 그지? 네. 맞아. 이미 7월 달에 전고점이 거의 돌파 수준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코스닥 지수는 어때? 코스닥 지수는 아직 전고점도 못 들었어. 고점 대비 반밖에 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퍼센트를 생각하지 말고 2021년에 코스피도 고점을 찍었고 코스닥도 고점을 찍었는데 그 전고점을 기준으로 지금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봐보자는 거야. 네. 그렇다면 코스피가 전고점에 이르렀을 때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면 비슷하게 전고점을 찍었어야지. 그게 맞겠지. 각도상, 흐름상 맞아. 그치? 네. 근데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으려 할 때 코스닥은 반도 못 왔다는 말이야. 즉 코스피의 힘이 훨씬 더 4월부터 7월까지 셌다라는 거. 각도 자체도 어때? 훨씬 더 가파르게 전고점에 이르렀잖아. 네. 오늘까지 해서 코스닥이 벌써 좀 올라온 거지. 7월까지 하면 반밖에 안 된 거야. 이해됐어? 뒤로 가보자. 코스피는 완전히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행진 중인데 코스닥은 여전히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지. 네. 아까 봤던 2008년도 이후의 차트를 다시 봐보자. 네. 확실히 흐름이 이어지잖아. 여기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그지? 네. 마찬가지. 코스피는 전고점을 뚫고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은 전고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코스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순환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겠어?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상식적으로 선생님이 51%라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시간차가 있겠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네. 이해되니? 이해됩니다. 그래, 그냥 선무당 잡는 얘기로 하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도 올라가겠지? 그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거. 이제까지 돈의 흐름이 그래 왔다는 거지. 그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2008년도, 2009년도에 크게 떨어졌을 때 이때는 좀 긴 시간이 필요했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보여준 거고 짧게 흘러가는 시장 상황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야. 돈의 흐름이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어땠니? 느낀 점 얘기해 볼래? 아직 배울 게 많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혼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의 우리나라 시장 매집량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환율에 대해서 너한테 알려주면 또 너가 놀랄 거야.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 뭐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고 아무튼 들으면 재밌을 거야. 근데 환율을 모르면 안 되거든.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뭐 어때?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가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올리고 떨어뜨리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 그치? 그걸 역사적으로 선생님이 또 보여줄 거야. 어때 왔는지. 네. 그러면 환율을 알아야 돼. 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주는 시장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 힘을 받아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도 있거든. 생각해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뭐야? 수출 위주야? 아니면 내수 위주야? 수출 위주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 그럼 투자도 어떨까? 우리나라가 진짜 시세를 내려면 누가 투자를 해줘야 될까? 수출하고 비슷한 거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줘야 돼. 사줘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잘 나가고 더 매출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요. 지금 소확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외국인들이 사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해. 봤잖아. 삼성전자 그렇게 올려주니까 뭐야? 매물 다 받았잖아. 그치? 그만큼 스마트머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줘야만이 우리나라 시장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금 자체가 형성이 돼. 그 말은 뭐야?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야. 왜 유동성이 높아져? 700억이 한 호가 있으면 내가 여기서 10억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700억 중에 10억은 티도 안 난다고 했지. 네. 그런 거야. 대형 자금을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부자들도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파도에 올라타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의 풀이 만들어져. 그럼 우리나라 부자들만 있겠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의 투자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외국인들이나 다른 기관들이나 스마트머니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게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바꾸는 비율이니까 그 돈의 비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안 하고 싶은지도 또 달라지거든.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떨까? 글쎄요. 어떤가요? 길어지니까 맛보기로 선생님의 생각을 말을 해주면 환율 올라갈수록 어떠냐면 외국인들이 더 좋아. 왜냐면 외국인의 돈 1달러가 있으면 우리나라 돈은 원래 1,000원밖에 안 바꿔주는 건데 1,500원 바꿔주는 거거든. 1,600원 바꿔주는 거거든. 과거에 어땠어? 1,100원, 1,200원 이랬단 말이야. 높아도 1,200원이었어.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400원을 더 바꿔줘.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들도 투자하기 편한 환경인 거야. 환율 자체도. 뭐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자고. 1,600원을 뚫었던 적이 IMF 말고는 없었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말고 없었어. 대형 금융위기 말고는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는 있어. 있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환율이야. 즉 외국인도 그걸 모를까? 알아. 외국인도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되게 싸다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야,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똥이 되면 어떡해? 경민아, 되겠니? 아니요. 그렇게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랑 우리랑 비교하면 어때? 걔는 석유밖에 팔 게 없고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탄탄해.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는 포트폴리오 산업 구조가 없는 게 없다라고 했잖아. 그지? 서비스 제조업. 그 제조 안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기, 원전 등등 얼마나 많은 산업 구조가 있어. 그지? 그 기업들이 돈을 못 버냐? 또 돈을 잘 벌어. 못 벌지 않아. 미국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있어야 미국 조선업이 산다고 하잖아. 그치?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오늘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중국 관세 규제, 미국 관세 규제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도 관세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 그 밖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그래서 투자를 안 해. 근데 이제까지 어땠어? 주가 떨어질 때 매출 잘 나왔어. 삼성전자 역대급 매출, SK하이닉스 역대급 매출 내고 있잖아. 그 밑에 하청업체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의 기업들이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제로가 된다고? 베네수엘라처럼? 그게 힘들겠지. 네. 우리가 항상 트레이딩을 하든 뭐 투자라는 이름을 갖고 하던 중요한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지만 결국 투자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선에서 생각을 해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망한다고 생각 같으면 어디든 투자를 못 하는 거지. 미국도 뭐 투자할 만해? 미국도 지금 국가 부채를 못 감전한다는 말이 나와. 그리고 이제 뭐 셧다운한 지 꽤 오래됐어. 또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 그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미국도 똑같단 말이야. 그지?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지표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 안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상식선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보자고. 환율이 1,600원, 1,500원까지 가장 많이 올라갔던 때가 2008년도, 1998년도. 금융위기가 터져야만이 일어났었던 환율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도 상당히 외국인은 어떻다? 우리나라 돈을 메리트 있다고 싸다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리트 있다라는 게 이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내가 1달러를 가져오면 우리나라 돈은 과거보다 되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외국인은. 좀 어렵지? 넘어가자. 나중에 환율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해줄게. 아무튼 그래. 거기서 약간 놀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게 요즘 많이 인터넷상에서 보이고 베네수엘라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석유만 팔지 않고 산업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정치적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만약에 베네수엘라처럼 진짜 된다면 지금 서학개미들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겠니? 그땐 진짜 이민 가야 돼.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 투자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환전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돈이 베네수엘라처럼 가치가 똥이 돼서 진짜 담배 한 값 사려면 1억 원 있어야 된다고 해보자. 100억 원 있어야 된다고 해보자.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망하면 좋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안 그래? 맞잖아. 네. 뭐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야, 그게.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트레이딩이든 중장기 투자든 상식선 안에서 역사를 공부하며 저의 실력을 축적시켜 나가야겠네요. 그래, 같이 그렇게 만들어보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 로봇주 매매 관점하고 베이스 패턴은 다음 시간에 하자.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눈입니다. 구독하시고 올바른 투자 문화의 여정에 함께 해보세요.